임상 2회 이상에서 피값 얘기한다는 대한민국뿐이라 규제기관에서는 2회 이상 놓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여줍니다.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은 이제 항체 기술이다. 질환 분야로 보면 항암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 그 다음에 감염, 뭐 신경학 뭐 이런 쪽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플랫폼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어서 예를 들어서 삼천당제약의 SPS를 한 군데가 아니라 어떤 기존의 약을 항암제를 뭐 예를 들어서 경구용으로 만들면 그 업체하고 따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당뇨 비만 치료 접촉도 가능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주요 분야별 저런 바이오 이벤트들을 상당히 유념해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2.5배나 된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되면 될수록 바이오 제약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투자 스터디 분들 중에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 하나 보시면 뭐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투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좀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약품 구분 및 개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완저 의약품, 뭐 원료 의약품, 완저 의약품 중에는 전문 의약품, 일반 의약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한마디로 의사 처방 받아야 되는 거냐, 그냥 약국에 쉽게 살 수 있는 거냐, 이 차이인 거고요. 그다음에 제조 방식에 따른 분류는 그러니까 합성의약품이냐 아니면 바이오의약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이제 나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리지널, 그 다음 슈퍼 제네릭, 제네릭에 대해서 각각 부른 명칭이 다르다. 합성의약품인 경우에는 오리지널을 신약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미 오리지널과 성분 약효가 유사하지만 효능 개선이나 복용을 편하게 한다거나 등등 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약, 이걸 이제 계량 신약이라고 부르고, 오리지널과 동등한 거, 이걸 이제 카피약, 제네릭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생물학적 동등성만 입증하면 되는 건데요. 삼천당 제약의 이제 리벨서스 경구용 복제약이 이제 바로 이런 합성의 약품 상태에서 복제약을 만든다는 거고요. 위고비 경구용 약도 나중에 이제 저렇게 제네릭으로 복제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약값은 훨씬 싸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 왼쪽 하단에 보면 API라고 되어 있는데, 원료가 되는 API를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경쟁력인데, 삼천당 제약은 뭐 지금 저 API를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 그 원가로 따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원래 오리지널사들보다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하여튼 제네릭은 약값 경쟁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같은 복제약이라도 처음으로 진입하면 시장 장악력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삼천당 제약을 사실 주목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오면 이거는 이제 오리지널은 바이오 신약, 그 다음에 바이오 베터, 바이오 시밀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역시 삼천당 제약을 예를 들면 알리아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이제 몇 년간에 걸쳐서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거고요. 이걸 이제 세계 근역별로 판매하기 위한 품목 승인 절차를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 텀시시나 이제 계약도 맺고 있는 거고요. 화학식이 맞으면 동일 반응이 나오게 돼 있으므로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 가능하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동등한지를 입증하면 되는 거고요. 한 2, 3년간 100억 정도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생동 시험 자체는 한 6개월여 정도면 된다고 해요. 저 2, 3년이라고 하는 건 아마도 뭐 삼천당 제약의 경우로 따져보면 이제 저걸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전임상을 해보고 등등의 기간, 그 다음에 이걸 시판 허가 받는까지 뭐 그런 기간을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라면 뭐 저 말이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신약에 대한 동일한 효능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고요. 살아있는 세포를 원료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 신약과 완전한 동일한 약 제조는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지 않고 유사하다라고 이제 시밀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약값도 뭐 제네릭 같은 경우는 뭐 20-30% 수준인 경우들이 많은데, 바이오 신약은 뭐 70% 가격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바이오 신약만큼은 아니어도 한 바이오 신약 대비해서 50%에서 80% 가까운 그 개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베터는 이거보다 이제 더 효능이나 편의성 등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거고요. 전임상, 임상 모두 필요하고 생물학적 제재 허가 신청서를 준비해야 되고, 오리지널의 2-3배 가격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그만큼 개발 비용도 커서 5천억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투여 경로에 따라서는 이제 뭐 삼천당 제약 에스페처럼 경구용 약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사제도 있고, 주사제 중에는 뭐 정맥에 주사하는 뭐 주사도 있지만 피하 주사,
알테오젠이 이제 피하 주사 개발해서 머크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죠. 외용제, 흡입제, 점안제, 뭐 자약, 피부에 바르는 거 뭐 이런 등등 있고요. 장기전에 따라서는 저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보면요,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해서 보통 이제 후보 물질을 찾고 이제 약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검토를 하는데 후보 물질 5천 개, 1만 개 가지고 이제 막 그 스크리닝을 해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후보 물질 발굴을 이제 비약적으로 빠르게 하는 게 최근에 이제 AI로 이제 빠르게 이제 찾아주는 그런 기업들이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임상 시험, 전임상 시험이라고 하는데, 세포 수준에서 실험을 하거나 뭐 또는 동물 실험, 이거는 이제 작은 동물 뭐 마우스라든지 또는 큰 동물 뭐 이렇게 비글견 같은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심지어 염소, 뭐 돼지,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아주 기본적인 안정성, 유효성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시험 허가 신청이라는 걸 해서 IND, 그러니까 Investigational New Drug이라고 돼 있어서 저거에 하여튼 약자인데 IND, 새로운 약을 개발하기 위한 조사를 하겠다, 뭐 시험을 하겠다라는 신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기관이 임상시험을 승인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역시나 이제 삼천당 제약을 예를 들면 리베스스 IND가 이제 이번 연초에 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IND, 생동시험 IND를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하고 있다, 이런 거고, 사실은 저거 하기 전에 IRB라고 해서 각 임상시험을 하려는 임상센터, 임상기관들, 병원들의 내부적으로 그 심사하는, 리뷰하는 그 임상 시험을 하는 게 좋은지, 또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전 리뷰 심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D를 이제 저렇게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상 1상은 보통 이제 전임상 기준 성공률이 한 63% 되고, 케이스는 보통 한 100명 내외의 건강한 사람 대상 안전성 검증이 목적이고, 임상 1A하고 임상 1B가 나누는데, 임상 1A는 이제 단일 용량으로 이제 계속 올려가면서 해보는 거고, 그 임상 1B는 이제 다중 용량, 다양한 용량으로 이제 시험을 일단 안전성을 주로 이제 검증해가는 그 임상 단계이고요. 비용은 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몇십억 단위고요. 임상 2상은 임상 1상 통과했을 때, 잘 됐을 때 임상 1상 대비해서 이제 성공률이 31%인데, 임상 2상의 허들을 넘는 게 확률적으로 제일 힘들다고 해요. 보통 이제 한 100명에서 한 300명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용량, 용법, 유효성 검증이 이제 목표고요. 약효 부작용 검증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상은 주로 안전성, 2상은 이제 용량이나 용법, 유효성, 약이 효능이 있는가를 이제 검증하는 것. 그다음에 부작용이 심하지는 않은지 이런 걸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이제 임상 2상이고요. 여기서도 임상 2A하고 2B가 다른데, 2A는 주로 이제 최적 용량을 결정하고 2B는 정해진 용량을 바탕으로 약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이제 본격적인 단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은 1상보다는 좀 더 커집니다. 임상 3상은 임상 2상 기준 성공률이 58%고요. 전임상 기준으로는 13%까지 낮아지죠. 뭐 환자 규모는 1000명에서 5000명까지 하고, 실제 환자 대상 용량, 용법, 그 다음에 대규모 유효성을 이제 검증해야 되는 거죠.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서 보통 하고요. 비용은 저렇게 돼 있는데, 비용이 사실 임상 3상의 경우 저거보다 대체로 훨씬 더 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는요, 어떤 질환이냐, 질병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뭐 환자 수가 많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젠백스가 갖고 있는 PSP 환자다, 이러면 환자 모집하는 것 자체도 되게 좀 쉽지가 않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경우는 환자 수가 뭐 저런 기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허가 신청 및 승인은 이제 NDA, 이제 신약 신청을 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기관이 이제 승인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품목 허가를 얻은 다음에 이제 그 시판을 하게 되는데, 뭐 근보료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약값의 정책이나 그 다음에 판매 정책 이런 게 달라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임상시험은 하여튼 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고요. 뭐 임상시험 성공 확률, 통상적으로 10,000개 신약 후보 물질 중에 80개만이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하고요. 그 중에서 또 신약 후보 물질이 신약으로 발매되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 줄 확률은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주 초기부터 이제 가면 정말 이제 저렇게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개발 비용이 많이 든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전임상은 뭐 세포 동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거고, 기본적인 양리작용 등 유효성을 평가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하여튼 사람한테 해보기 전에 먼저 웬만한 안전성이 있는지 또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간을 대상으로 안정성 시험 단계이고 일상은 일단 뭐 다른 임상 시험 단계보다 이제 높죠. 그다음에 최대 허용 용량을 알아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1회 이상은 안전성, 내약성 평가하고 약동학, 양력학, 그다음에 최대 내약 용량, 최대 이제 복용량 이제 설정하고 뭐 이런 등등을 하고 건강한 성인 지원자들 중심으로 하고 항암제 같은 경우는 환자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헤드투헤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 치료법을 직접 비교해서 상대적인 효능, 안정성,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이고요. 기존 표준 치료 대비 얼마나 더 우수하거나 동등한지 입증하는 건데 그만큼 이제 새로 도전하는 신약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을 때 뭐 이런 임상시험을 하겠죠, 당연히. 만약 저기서 이제 뛰어나다라는 게 입증이 되면 기존의 그 약물이 되게 블록버스터였다. 그러면 그 표준 치료제를 밀어내고 그 새로운 이제 표준 치료제로서 등장할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타그리소라는 이제 기존의 비소수 폐암 쪽의 치료제에 대해서 뭐 지금 국내 업체 중에 이제 도전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렇게 헤드투헤드로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 이제 저렇게 해서 정말 더 뛰어난 효능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인다 그러면 훨씬 더 각광받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코호트라는 건 임상 대상이 되는 환자군을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임상 이상은 이제 상대적으로 임상 확률이 낮아지고요. 임상 2회 이상 뭐 중요한 거는 효능 탐색이지만 단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반드시 요구하지는 않는다. 2회 이상 단계는. 그런데 2비 이상 단계는 이제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한 p-value라는 것이 임상 2회 이상하고 2비 이상에 좀 달리 적는데 2회 이상에는 꼭 p-value가 꼭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2비 이상의 경우는 p-값이 나오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려야 되고요. 3상의 경우는 p-값이 확실히 나와야죠. 자, 그래서 임상 2비 이상 경우는 임상 2비 이상의 결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되면 통계적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화된 표본 크기를 선정한다. 그러니까 용법 용량 이런 것들 정하고 어떤 환자군한테 어느 기간에 걸쳐서 투여할지 뭐 이런 임상 3상 그 설계에 대한 걸 임상 2비 결과를 통해서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임상 3상은 유효성 평가 변수 결과를 이제 임상적으로 이제 큰 그 임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많게는 수천억 원대 임상 비용이 필요하기도 해서 국내 업체들이 3상을 가지 않고 3상 이전에 이제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이유는 저 비용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사 마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게 되면 좋은데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보면 뭐 예전에 임상 3상까지 막 억지로 다 끌고 간 업체들이 꼭 기술적으로 되게 뛰어나고 좋아서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어마어마한 임상 비용이 드는 거라면 물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 3상을 해서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 합리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임상 3상을 가는 게 꼭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전에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선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정도로 오히려 데이터가 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던 징표일 수도 있다. 젠백스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을 할 텐데 이거는 그 임상 3상을 하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많지 않아서 다른 약물들에 비해서 임상 비용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자 모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PSP, 한우협회들한테 후원도 절반 정도는 자금 지원도 받고 또 뭐 환자 모집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임상 3상을 하고 나서 직접 시판 허가를 받아서 시판을 할 수 있으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항암제다 이러면 글로벌 영업망이 필요하죠. 그 경쟁 약물을 물리치고 이제 하는 데는 아무리 효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존 약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끼리 서로 영업 경쟁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상 비용 마련하는 문제도 있고 뭐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판되고 나서도 어차피 글로벌 회사들의 이제 영업망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임상 3상은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빅파마들하고 이제 기술 이전을 하거나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고 기존에 없던 약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료제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글로벌 업체라고 해서 PSP 환자들에 대한 기존 약물이 없으니까요. 뭐 경쟁 약물이 없는 상태고 이게 정말 치료 효과가 입증만 되면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팔 수 있는데 이거는 환자들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미국의 큐어 PSP라고 하는 환자 지원 단체입니다. 환우협회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가 사실 최고의 영업망이에요. 근데 거기하고 되게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젠백스가. 그러면 굳이 글로벌 3상을 뭐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맡겨야 될 이유가 없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자금 웬만큼 투입해서 그리고 임상 삼성 성공하면 시판허가 받아서 경쟁 없는 시장에 들어가면 환자들은 자기 목숨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이미 그 환자들 네트워크를 다 파악하고 있는 그냥 그 환자협회가 사실상 영업망이 돼서 그냥 약을 다 뿌려주는 상황이 돼 있는데 굳이 뭘 그 임상 3상을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합니까? 젠백스 쪽에서 한편으로는 좀 답답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 자꾸 다른 업체들처럼 기술 이전 왜 안 하냐, 뭐 니네들 실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데 하여튼 회사 말로는 여러 업체들에서 유수의 업체들에서 컨택이 오고 있지만 굳이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다 해서 훨씬 더 큰 그 실적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어서 안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일단 회사 말이 맞다면 저는 설득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임상 디자인이 요구되며 검증력 80%를 확보하는 게 좋다. 검증력이라는 것은 통계적 가설을 검증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 이를 올바르게 탐지할 확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저게 이제 2번 같은 경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좀 곰곰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검증력을 높이는 방법은 표본 크기를 증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표본이 작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어도 어떤 효과가 없는 환자들이 많이 선택됐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제 효과를 보기가 힘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효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효가 없는 표본이 케이스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선택이 됐다. 그러면 검증력이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본이 크기가 증가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신약 효과가 좋으면 좋을수록 효능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쉬운 거고요. 그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지 측정을 그때마다 다르게 해버리면 변동성이 이제 늘어나서 유의미한 검증력을 발휘하기가 힘들죠. 그다음에 병행 임상은 그 한꺼번에 임상 1, 2상을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 2상, 3상을 묶어서 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중대질병이나 환자 수가 적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데 임상 설계 난이도가 이제 높은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하여튼 뭐 그 임상 3상에서 1차 종결점을 통계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동임상 시험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함. 이때 이제 그 유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게 p-value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5% 미만 나와야 이제 충족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거는 사실 조금의 설명이 필요한데 뭐냐면 기무가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null hypothesi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기무가설은 H0라고 이제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통계에서 차이가 없다 또는 효과가 없다라는 걸 기본 가정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대립가설 이거 H1이고요. 이게 이제 대립가설은 기무가설과 반대되는 가설로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해봤는데 이 값이 p-value라는 값이 0.05 이하로 나온다. 그러면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차이가 없다. 효과가 없는 건데 이양 맹탕인데 기본 가설로 세운 건데 이 가설을 기각한다가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런 거죠. p-value 5% 이하라는 것은 우리가 얻은 결과가 기무가설 아래에서 일어날 확률이 5% 이하이므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즉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5% 이하이기 때문에 사실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p-value 값이 보통 5% 이하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임상 시험 단계별로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면 임상 1상까지는 사실 거의 뭐 필요가 없고요. 임상 2상에서 P값을 적극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2B상에서 이제 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2A상은 주로 이제 주 대상은 아닙니다. 임상 3상은 이게 이제 거의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상 3상이 이제 P값이 가장 중요한 단계고 왜냐하면 이거는 환자의 사이즈도 워낙 크기 때문에 샘플의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P값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약효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서 신약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이제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근데 그 한국만 2회 이상의 P값 따져 뭐 실패 낙인 찍힌 임상이 세계 9대 연구 성과로 협평 이 기사가 있던데 사실 젠백스도 P값 논란에 꽤 많이 휩싸였고 뭐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뭐 앞타바이오, 큐라클, 젠백스, 펩트론, 올리페스,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오스코텍 이들은 임상 2회 이상의 실패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더 정확히는 임상 2회 이상에서 1차 평가 지표 가운데
P값에서 0.05 이하의 값을 얻는데 실패했다. 즉 의약품이 95% 신뢰도를 얻는데 실패했다는 의미다. P값 0.05 이하를 바꿔 말하면 치료제가 위약 대비 95% 확률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업계 관계자나 등등에 통해서 P값 실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이렇게 하면서 P값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임상 3상 결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었고요. 임상 2상에 주목해야 되는 임상 2상과 임상 3상이 동일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고 임상 2상 P값이 0.05 대비 낮다면 임상 3상이 비슷한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유의성이 높을수록 P값이 계속 이제 낮아지고 낮을수록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건데 임상 2상과 2비상하고 2해상은 좀 다르다는 게 이제 뭐 준문이다. 이거는 이제 앞타바이오 쪽에 이제 설명이니까 상대적으로 뭐 자기네들한테 좀 유리하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치더라도 뭐 그냥 틀린 이야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상 2회 이상은 P값을 놓고 성공의 실패율 단적을 판단하기보다 개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단계라며 구분하자면 2회 이상은 약물 개발 입장에서 고올 스탑 결정을 위한 고냐 노고냐를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2A상이 아니라 2B상 또는 3상의 이제 P값이 중요하다. 흐혜민 연구원은 2A상은 효력과 안전성에 대해 후기 임상 진입 전 사전 정보를 얻기 위해 소규모 환자를 대상하는 탐색적 임상이고 그래서 P값은 2B상이나 3상 같은 허가 임상에서 중요하다. 2A상에서는 입체적인 데이터 해석이 필요하다. 문제는 통계적으로 2A상에서 P값을 축적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2A상 목적이 탐색적 임상인데 자금이 부족한 바이오텍의 경우 임상 환자 모집수가 적다면서 경우에 따라 한두 명 데이터라도 P값이 0.05 이상 되기 쉬워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이 이상을 P값 데이터만으로 성공 실패를 보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2회 이상에서 P값 충족을 위해 임상규모를 확대하여 환자 모집에 따른 임상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등등등. 제가 뭐 잘 아는 이제 케이스를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젠백스 같은 경우는 그 2회 이상에서 환자 수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60명 이하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뭐 설명을 들어보면 그 기저질환이 심하게 있었던 한 두세 명 값만 제외해서도 사실 그 단계에서도 P값이 나올 수는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상당히 되게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P값이 못 나왔다는 이유로 자체적으로는 되게 데이터 잘 나와서 내부적으로 되게 막 환호하고 있었는데 막 주가 나락가고 그래서 엄청 패닉 걸렸었다 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튼 뭐 이런 표현도 있네요. 임상 2회 이상에서 P값 얘기한다는 대한민국뿐이라 규제기관에서는 2회 이상 놓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거지없다. 미국 FDA나 EMA나 2회 이상 등에 대해 성공 실패를 가늠하지 않는데 투자 시장과 언론에서만 성공 실패를 구분짓고 있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다 보니 알타바이오의 이제 뭐 그 APX115는 그 임상 2회 이상을 했는데 뭐 P값 입증 못했고 그런데 그해 11월에 미국 신장학회에서는 올해 가장 핵심적인 임상 연구로 선정해서 상까지 줬다. 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하여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지형 교수가 아주 세게 하여튼 뭐 이야기했는데 참고하십시오. 하여튼 이 약물이 2회 이상 임상 실패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임상에서 건질 데이터가 하나도 없을 때 실패라고 한다. GV1001이 사라지면 유일한 치료 옵션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 이지영 교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건네 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임상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면 임상이 축소되거나 뭐 등등 할 경우에 임상 단계에 있는 환자들이 상태가 좋아지니까 서로 약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최대한 하여튼 뭐 임상 더 받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다는데 그런 경우에 임상이 중단되면은 얼마나 그 환자들한테 큰 고통이겠습니까? 뭐 무작위 당연히 이제 랜덤 샘플링 하는 거고요. 실험군 대조군. 그다음에 이중 눈가림 또는 이중 맹금이라고 하는데 시험 대상자 본인도 또는 연구자 그룹도 어디에 이제 시험군에 있는지 대조군에 있는지 그리고 누가 어디에 배정된지 알 수 없도록 이제 설계를 하는데요. 저거는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 또는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어떤 약을 처방받는다는 그 생각만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뭔가 좋아져서 실제로 이제 그 약효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속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 승인은 중간 임상 평가 지표가 이제 좋았을 때 약물을 시장에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고요. 이게 이제 뭐 상당수의 업체들이 예를 들면 뭐 보로노이라는 업체도 뭐 저런 걸 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젠백스도
이비상, 중간 임상 지표 그리고 연장 구간 데이터가 잘 나오면 이제 가속 승인을 받을 그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선 심사는 이제 신약 심사 기간을 대폭 이제 줄여주고 절차도 간편하게 해주는 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건 신속 절차하고 좀 맞닿아있는데 대체로 전임상 데이터가 first in class 수준이면 이제 신청 가능하고 빨리 이제 FDI가 거의 컨설팅 해주듯이 해서 허가 절차, 임상 절차 및 허가 절차를 굉장히 빨리 하게 해주는 거고요. 이게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으면 거기서 이제 priority review라고 해서 우선 심사를 신청할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심지어는 저 Priority Review Voucher라고 해서 줄여서 PRV라고 하는데 PRV라는 걸 따로 이걸 받은 업체가 다른 이거 PRV를 받고 싶은 업체한테 돈을 받고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저렇게 이제 PRV를 거래하는 평균 금액이 저렇게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자료가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능가해서 혁신 치료제, Breakthrough Therapy라고 하는데 기존 치료제보다 후보 물질이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획기적으로 더 뭐 효력을 발휘한다. 또는 뭐 기존에 없던 치료법을 개발했다. 약물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제 혁신 치료제로서 이제 평가받을 때는 패스트 트랙 이상으로 훨씬 더 강범위하고 집중적인 이제 지원을 받는 거고 우선 심사나 가속 승인 가능성이 거의 매우 커져서 거의 그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된다 그러면 거의 모든 그 약물 시판과 관련한 가장 좋은 것들이 좋은 제도들이 이제 거의 뭐 패키지로 따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희귀의약품 지정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의약품 인프라 다시 이제 원래 그 정리한 순서로 의약품 인프라를 보시면 CRO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뭐 용어를 안다 정도 아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십시오.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는 게 있고요. 보통 이제 임상 설계를 하고 나면 이걸 직접 그 회사가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맡아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MO와 CDO가 있는데 이제 위탁 생산을 하거나 또는 위탁 이제 개발을 하는 건데 저걸 이제 같이 묶어서 하는 게 이제 CDMO. 국내 이제 CDMO 업체들이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죠. 글로벌 의약품 시장 규모는 지금 반도체 시장이 2.5배나 된 정도로 굉장히 크고요, 사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고령화되면 될수록 바이오 제약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합성의약품보다는 바이오의약품 쪽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정의는 뭐 하여튼 기본적으로 합성의약품에 비해 크기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생물처리의 복잡한 제조 공정을 거치므로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고 그 생물 유래 물질을 이용하기 때문에 고유 독성이 이제 화학약품 비하면 상대적으로 낮고 작용 기전이 명확해서 희귀 난치성 질환의 효과가 뛰어난 주로 기존 치료법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높은 퇴행성 난치성 질환 치료제 또는 환자 맞춤형 표적 치료제 등에 많이 사용된다. 바이오 산업을 이제 반도체 산업과 비교해서 이제 저렇게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텍이 있고 그 다음에 위탁 개발 생산하는 이제 CDMO가 반도체 파운드리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생산을 함께하는 빅파마 이런 그룹들이 이제 뭐 삼성, SK 하이닉스 같은 종합 반도체 회사에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해놓은 거고요. 그 빅파마들 최근 동향을 보면 모달리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는 접근법,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은 이제 항체 기술이다. 질환 분야로 보면 항암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감염, 뭐 신경학 뭐 이런 쪽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오면 CGT, 뭐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항체 약물 결합체 뭐 이제 좀 각광받고 있다. 다음 성장 기술로 떠오르고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한편으로 좀 중요한 거는 빅파마의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이제 특허 만료되는 게 많기 때문에 28년, 29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래서 이제 그 기존 빅파마들의 이제 매출이 이제 감소할 것이 우려가 되죠. 그래서 기존 빅파마들이 독점 유지를 하기 위해서 M&A나 라이선싱 딜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라이센스 인을 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차기 성장 의약품 확보하려는 거고. 그래서 신약 개발 성공률 하락으로 이제 특허 연장 필요성이 이제 정리되고 있고, 그래서 에버그리닝 전략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에버그리닝이 뭐냐면 시들어 가려고 하는 걸 에버그린, 계속 이제 푸르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추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의약품 분류. 바이오의약품 분류로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생물학적 제제, 윤자 제조합 의약품, 세포치료제, 윤자 치료제,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비터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대별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저렇게 이제 지금 진화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바이오 산업 분류하면 CDMO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SK 바이오팜 같은 거고, 바이오시밀러가 삼성 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같은 거. 신약 개발이 유한양의 한울 바이오파마하고, 바이오베터 중 플랫폼 바이오 산업이 이제 약물 전달 시스템과 관련된 이제 분야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설명을 읽어보십시오. 예를 들면 피하 주사 전달 기술, 이게 이제 알테오전이 그러니까 머크에 이제 기술 이전한 거죠. 지난해 9월에 이제 3상 종료하고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향후 매출 증대 기대감이 크죠. 그다음에 이제 BBB, Blood Brain Barrier, 혈내 장벽. 저 장벽이 있어서 약물이 사실 이렇게 뇌에 잘 투과를 잘 못해요. 그런데 ABL 바이오가 이제 저런 투하 기술을 갖고 있어서 산업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고, 그 보로노이 같은 경우도 폐암 쪽을 지금 이제 공략하고 있는데, 다른 약들하고 다르게 이제 이 BBB 투과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ADC 전달 기술 리가켄 바이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 저렇게 이제 했고, 펩타이드 전달 기술은 펩트론이 이제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고, 즉 서방형으로 자주 안 맞아도 되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일라이 릴리랑 기술 평가 계약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삼천당이 에스페스 기술 이용해서 경구용 약물 이제 치료제 개발하고 있고, 퓨츠캠은 암세포를 살상하는 방사성 동위원수를 펩타이드를 이용해 종양까지 이제 전달하는 기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기반 약물의 이제 그 성장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또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은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어서, 예를 들어서 삼천당제약의 SPS를 한 군데가 아니라 이걸 적용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존의 약을, 그러니까 항암제를 뭐 예를 들어서 경구용으로 만들면 그 업체하고 따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할 수 있고, 당뇨 비만 치료제 쪽도 가능하고 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은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들 수 있고, 상업화만 된다면 신약보다 리스크가 낮으면서 수익 창출력이 되게 뛰어난 분야다. 뭐 그래서 뭐 슈레딩거처럼 AI 기술 이용해서 약물 후보 물질 찾는 스크리닝 플랫폼도 있고요. 플랫폼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테오젠처럼 피하 주사로 변환해주는 플랫폼 기술, 뭐 리가캠처럼 ADC 기술 이용해서 항체와 약물을 특정 부위에만 결합하게 해주는 약물 전달 효과를 높여주는 기술도 있고, 랩스커버리는 뭐 약효 지속 기간을 늘려주고 뭐 이런 등등의 게 있고요. 빅파마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이제 그래서 하는데, 독점 판매 기간이 이제 보통 한 7년에서 15년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끝나면 다른 회사들이 이제 복제약 또는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는데요. 독점적 판매 기간을 보장해 주는 게 보통 이제 물질 특허, 용도 특허, 뭐 조성물 특허인데, 이거 말고도 다른 특허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물질 특허는 만료돼도 뭐 용도 특허라든지 제형 제재 특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 것들로 이제 방어하고 경쟁자로 진입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이제 소송을 걸어서 지연시키거나 또는 좌절시키죠. 그래서 지금도 이슈가 되는 거 있는 게, 삼천당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에 알리아 쪽에서 계속 이제 소송을 걸어서 잡아뜨리고 있는데, 지금 삼천당 제약은 오히려 그런 이제 소송들을 다 피해가거나 피해갈 수 있다는 글로벌 파트너들의 이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오히려 알리아 바이오 시밀러로서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또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의 이제 키트라다를 피하 주사로 만들면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단위 넘는 임상 진행 중이고, 28년까지 머크는 전체 매출의 50%를 피하 주사로 전환하려고 한다. 그래서 26년부터 알테오젠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재 특허 말고 제형 특허, 이제 삼천당 제약은 이제 제형 특허 SPS를 제형 특허로 이제 주로 사용하죠. 그래서 삼천당의 경우는 지금 이제 당뇨 비만 치료제를 주사제를 이제 경구제로 이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죠. RNA 기반 치료제, 최근에 좀 여기도 이제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그 우리 코로나 백신이요, mRNA 치료제입니다, 사실은. ADC, 그 다음에 펩타이드 기반 기술. ADC라는 것도 최근에 이제 좀 여러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저 개념도 좀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바이오 산업의 이제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 뭐 이건 제 정리가 아니고 사실 스터디 멤버의 정리인데 비교적 정리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신약 개발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 들어간다, 확률도 낮다. 그래서 투자 관점의 리스크가 적은 주요 시기를 보면 임상 2상 성공적 완료 후에 임상 3상 들어갈 때가 투자 기간으로서 좀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이때 가장 아마 기술 이전도 비교적 활발하게 많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무렵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임상 이상의 그
그 성공이 기대되는 임상, 이상 파이프라인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들의 걸 보거나 아니면 일상에서 되게 잘 나와서 일상 데이터 값만으로도 이상 결과 기대감이 높거나 글로벌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부 기업들,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상 3상 이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건 또 정말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은 보통 저기 이제 2단계의 금액으로 구분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3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업프런트라는 건 이제 승급 계약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 이전할 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너 이거 가져. 그래서 반환할 의무가 없는 뭐 승급금 계약이고 이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그만큼 이 기술 이전이 잘 성공적으로 잘 됐다고 볼 수도 있고 그만큼 사가는 입장에서 확실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파이프라인을 사가겠다 이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서요. 업프런트 금액이 상당히 큰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스톤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정표죠. 이정표인데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상 중간 단계였으면 일상 뭐 완료 성공적으로 되면 또는 2상 뭐 3상 또는 그 다음에 시판허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점점 이제 이정표를 달성할 때마다 금액을 주겠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뒤로 가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뒤로 갈수록 이제 금액이 커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헤비테일 구조라고 하는데 꼬리가 긴 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마일스톤은 언제든지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총 금액으로 뭐 몇 조 원 이렇게 하지만 업프런트는 자꾸 뭐 마일스톤이 뒤쪽에 엄청 크게 할당이 돼 있다 그러면 조금 애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세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로열티를 받을 수 있어요. 뭐 시판허가가 되고 나면 로열티를 받는데 로열티의 경우에는 보통 국내 업체들 최근에 그냥 웬만한 그냥 기술 이전은 보통 한 자릿수 이내입니다. 뭐 낮은 건 3-4%짜리도 있고요. 좀 높으면 하이 싱글 정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성공적이고 좋은 약이다. 그러면 두 자릿수 가는 경우도 있는데 두 자릿수 로열티를 받는 경우는 뭐 상당히 드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정말 그 약이 엄청나게 이제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정확하게 업프런트나 마일스톤, 로열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긴 하죠. 그리고 주요 이제 그 연간 주요 바이오 행사가 있는데요. 저 행사들에서 이제 뭐 주요 뭐 포스터나 임상 데이터를 내놓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상당히 좀 뭐 주목을 받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때 많이 저 시기에 실제로 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데서 이제 어떤 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런 바이오 이벤트들이 상당히 좀 바이오 투자를 할 때는 주요 분야별 저런 바이오 이벤트들을 상당히 유념해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하는 기업이 저런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면 저 행사에 가서 뭐 어떤 데이터들을 어느 단계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제 발표할 건지에 따라서 그때 기대감이 되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사실 잘 보고 좀 투자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저기에서 주요한 발표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앞두고 미리 꾸준하게 그 행사 좀 앞두고는 꾸준하게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면 그리고 또 도로 빠질 경우도 좀 있고 거기서 이제 뭐 정말 중요한 뭐 데이터 발표가 되거나 또는 뭐 심지어 거기서 라이선스 딜 같은 게 된다 그러면 주가 이제 그 뒤로 뭐 더 크게 오르겠지만 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 그냥 밋밋하게 끝나면 사실은 또 주가가 도로 빠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는 당장 돈 버는 회사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바이오 회사들을 두고 지금 뭐 실적이 나오니 안 나오니 그걸 따져가면서 투자하는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나 바보 인정하는 꼴이고요. 바이오주는 지금 당장 그렇게 실적 나오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임상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기술 이전을 할 때 협상에 어떤 그 협상력을 강화하는 그 기본 배경으로서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 그 임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금력이 당장 빠방하게 없더라도 충분히 자금을 펀딩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에 뭐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거나 또는 뭐 전략적 파트너가 있다거나 하는 게 좋죠. 뭐 신약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 저는 이 삼천당 제약의 경우를 보면 신약이 항상 유리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삼천당 제약이 갖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이 오히려 훨씬 더 정말 각광을 받아서 뭐 그냥 로열티 몇 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수익을 반반으로 배분하는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자, 신약이 항상 유리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뭐 상당히 짱짱한 기준약이 있을 경우에 신약이 좀 뛰어나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장 침투하는 게 되게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그나마 이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강력한 마케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글로벌 제약사가 절대 유리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매출은 허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점 투자의 꼭 명심하고 바이오 기업 투자 시에 뭐 이런 어떤 식으로 보는지 짧게 설명해놨고 기술 트렌드에 가능하면 좀 부합하는 여부 이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면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단순히 임상 결과만으로는 기업의 시가총액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좋은 임상 결과 발표만으로는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기술 이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숫자로서 그리고 향후에 뭐 매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줘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더라. 뭐 최근에 올릭스가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던 것도 그렇고 뭐 알테오젠이 주가가 뭐 10배 이상 올랐던 것도 그렇고 다 이게 이제 그런 본격적인 기술 이전을 통해서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술 이전 과정에서 외부의 빅파마들이 그 원천 기술이라든지 이제 경쟁력이라든지 기업의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검증을 하고 기술 라이센스 인을 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